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동굴, 이따가 이제 광명시장 나오시면 말씀하겠지만 관광객 3,000명이던 광명시를 2015년 145만 명으로 늘려난 700배가 늘었다 그래요. 광명시에 광명을 준 광명동굴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군사법개혁의 단 하나의 인물 최강욱 변호사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함께 하실 좋은 날의 아나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은 날에입니다. 자, 한겨레 사이버 사령부를 2013년 10월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게 한 사이버 사령부 대선 댓글 개입 특종의 주인공 하영 기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입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인 정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거 외치면요 정치인들이 배 아파하고 복권 안 시켜줘요. 지금 복권 시켜야 된다는 청와대 주장에 이거 싫어합니다. 당에서 내심 반대하고 있다는. 그저께 정청래가 전화 왔어요. 형의 복권을 다 반대한다. 그냥 복근이나 만들고 있어라. 스페셜, 여러분 와이드9.net 와이드몰 잘 아세요?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 저요? 아니, 아빠는 좌빨인데 어떻게 딸을 자유한국당을 만들어 놓으세요? 와이드9의 스페셜 입점 예고합니다. 다이슨 무선 청소기. 이거 아시죠? 다이슨 무선 청소기. 네. 제일 핫한 제품입니다. 이 다이슨 무선 청소기가요, 현재 인터넷에서 81만 7,3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런데 와이드몰에서는 78,900원! 78만 9천 원입니다. 78만 9천 원. 죄송합니다. 와이드몰에서 78만 9천 원! 예, 그래서,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이게, 오. 여기까지는 자유한국당, 여기는 민주당, 국민의당 없네. 예, 그냥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 네. 오, 아니, 그러네. 기아 타이거즈라고 합시다. 기아 타이거스. 자, 그래서 11월 17일 금요일서부터 입점됩니다. 그리고 정식 수입 정품이기 때문에 AS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야매는 최순실 하나로 족합니다. 정품. 자, 그리고 MB 둘레길 행사 소개해 주세요. 최강 변호사님. 예, 잘 아시겠지만 MB가 지금 바쁩니다. 오늘 아침에도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고 비행기 타고 또 가던데 11월 19일 날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삼성역 4번 출구 앞에 슈페리어 타워라는 데가 있는데요. 공범자들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왜 나오는데 최승호 PD가 붙잡고 얘기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 쥐를 잡자 행진을 하시고 이 둘레길 MB 집무실에서부터 쥐한테 무슨 집무실이에요. 쥐구멍에서부터 집까지 대략 4km를 도보 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우리 주진우 기자 표현에 의하면 김관진이 구속된 이후에 이제 이명박이 고속도로를 탔다고 그러던데 고속도로로 빨리 보낼 수 있게 시민들께서 좀 많이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전국구 편 들어보시면요, 우리 하호영 기자가 얘기했죠.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을 신호탄으로 해서 그 다음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태효 청와대 정책기획관, 전략기획관, 그리고 그 다음이 MB다. 근데 김태효 지금 검찰에 수반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국구에서 놓은 순서대로 꽃길을 가고 있다. 감옥 들어가 볼만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트위터 안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했어요. MB 출국.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다. 그래서 19일 날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 교회 갔다 오실 분도 교회 갔다 오시고요. 성당 갔다 오실 분은 성당 갔다 오시고 그날 구호를 이렇게 합니다. MB를 구속하라 이런 거 안 해요. 우리 재미없어요 그런 거. 제가 이제 2번 하면 여러분들 찍찍찍 하면 됩니다. 주의를 잡자, 주의를 잡자. 찍찍찍.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를 잡자, 주의를 잡자. 찍찍찍. 국정원장 남재준 네. 특집. 남재준 최고 전문가 아니에요? 알고 왔어요 하기 전 여기 남재주 특집이라는 거. 남재준 특집이라는 얘기를 듣고 네. 사실 저는 이제 남재준하고에 관련돼 있는 인물들을 좀 조사해 왔어요. 예. 가장 가까이에는 최광욱 변호사가 있죠. 그렇죠. 예. 예. 자, 일단 남재준. 네.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시죠. 그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야말로 나이가 좀 생각보다 많아요. 예. 많죠. 44년생입니다. 44년생이고요. 육사 25기를 나왔는데 제가 25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데는 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름 들어봤을 법한 최근에 등장하는 군 관련한 인사들이 25기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25기를 기억해 두시면 김관진, 김장수 뭐 줄줄이 등장하니까요. 어쨌든 남재준은 육사 25기입니다. 그리고 주로 요직을 대부분 다 거쳤습니다. 주특기는 인사죠. 예. 그 남재준 국정원장하고 김장수 전 안보실장하고 김관진 장관까지 25, 26, 27 이렇게 쭉 연관성이 있어요. 오. 서로 주고받거든요. 특히 이제 사단장 그리고 작전본부장, 육군참모총장이나 장관 이렇게 해서 다 주고받습니다. 25기가 남재준, 26기가 김장수, 예. 27기가 김관진, 27, 28입니다. 아니야, 잘못 알고 있어. 네네네. 네. 28기가 김관진이고요. 28기 김관진, 예. 김장수는 김장수가 27기입니다. 27기. 한 개수 건너뛰어서 25, 27, 28 이렇게 되거든요. 25, 27, 28. 예. 잠깐 제가 끼어들어서 족보를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면 육사 25기라는 게 65년도에 육사를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40을 더하면은 소위 대학에서 말하는 학번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44년생인데 25기로 들어갔다는 건 22살 때 대학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남재준이 이제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는데요. 그 다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신일순이라고 요즘 제가 어디서 구속시켰다고 연관 검색으로 뜨고 있는 그 사람이 26기 신일순. 그 다음에 신일순에 이어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한 사람이 27기 김장수. 김장수에 이어서 저 국방부 장관을 한 사람이 28기 김관진. 이렇게 되는데요. 김관진은 전주 사람이에요. 전주에 옛날에 소위 명문중학교라는 데가 전주 북중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전주 북중을 나오고 서울로 올라와 서울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디 가서 본인이 서울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 가서 있잖아요. 절대 전라북도 출신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서울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부터 갑자기 전라도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갑자기 전라도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그 아는 사람은 아는데 하여튼 그 전라도 사람으로서 그 호남 출신은 뽑지 마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언론에서 보도한 게 70명 군무원을 뽑으면서 예. 호남 출신을 뽑지 말라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보수진영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지시했겠냐. 그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팩트입니까? 아니면은 일단 그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호남 출신들을 뽑지 말라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보다요. 예.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지시를 한 것으로, 그러니까 지시를 한 것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고 개개의 사실관계, 그러니까 디테일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시를 한 것은 분명하고요. 그 인사 검증을 3급 레벨에서 1급으로 올렸다. 예. 그래서 면접 점수가 중요시하게 반영됐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맞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밝혀져야 하는 것은 사실은 김태효 전략기획관이 그래서 중요한데 예. 김태효 전략기획관이 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이 예. 뜻을 받아서 그 국방부 정책 라인하고 회의를 하거든요. 예.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가 좀 자세히 오갔는가, 그리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자, 그 검찰 출신
최강 변호사님. 예. 김태효도 들어가면 술술 풀까요? 김태호는 그 확신범이기 때문에요. 예. 이게 그 나라의 정책이었다라고 주장하고 나올 겁니다 아마. 이 음. 친구가 되게 젊은 나이에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안보전략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외교안보 문제를 연구하고 이러는 분들은 김태호가 실세라고 굉장히 그때 유명했었고, 저희가 전에 전국구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 사람들 외국에서 만나가지고 베이징이에요. 회담하자고 돈 주었다가 거절당한 사람이 그 김태호거든요. 그 김태호가 당시에 여러 분야에서 그 특사 비슷하게 밀사 비슷하게 활동도 하고 이런 안보나 뭐 심리전 관련 분야는 김태호가 총괄했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은데, 그 뒤에도 김태호가 교수로 복귀해가지고 이제 김태호라는 사람이 궁금해서 만나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근데 굉장한 확신에 차 있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좌익들의 준동을 막아야지 그나마 생존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 붙어야지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거를 그럼 우리가 방치하란 말이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김태효라는 이름을 사실 들어봤을 법도 한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안 알려져 있죠. 잘 안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근데 주요한 사건을 말씀드리면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아니고 이 건은 예. 발음이 좀 부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 예, 이 건은 연습해보세요. 이 사람. 이 사람 이놈. 이 이시게. 그거까지 하나요? 근데 이 건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고요. 한국하고 일본이 군사적으로 보호협정을 체결할 때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고요. 정보보호협정. 예. 그 옛날에 시끄러웠죠. 그 군사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 이렇게 했던 예. 협정. 예. 그리고 NLL 관련돼서도 아하. 회담의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가장 긴밀하게 협의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김태효.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댓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가장 긴밀하게 논의했던 컨트롤 타워가 또한 그럼 김태효입니다. 2010년도에 사이버 사령부가 창설이 되잖아요. 예, 그럼 예. 김태효가 사령부 창설서부터 주도했다 이렇게 그렇게 볼 볼 수 수 있나요? 있겠죠. 예. 김태효는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MB의 외교 전략 분야, 그러니까 외교 안보 분야는 과외교사, 자문, 그렇죠. 서울시 과외교사. 출신은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고. 누가 서울시 출신으로 잘못 알고 있던데 서울시 출신은 아니고. 네, 교수 출신인가요? 네. 교수 출신. 어허. 교수 출신이고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집안 좋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뭐 자기 처가 쪽으로도 한진 쪽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기 본가 쪽으로도 군 출신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외교안보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보수적인 생각을 아주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이건 뭐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만 그 낙가손해상이라고 예. 뭐 이런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낙가손해상? 예, 낙가손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을 받는 거 상. 일본.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에도 굉장히 이 정통에 있으면서 또 뭐 친일이라고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8월 15일 날 눈물 흘리는 인간이겠네요. 그럼 일본의 패망. 계속 눈물 얘기는 해야 하나요? 예. 아무튼 네. 그 8월 15일 날 눈물을 흘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한미일의 관계, 동맹이 굳건해져야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확신범입니다. 확신범. 예. 최강욱 변호사님,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 불지 않을까요? 이 징역을 안 갔다 왔잖아. 김태효가. 김태효는 한 번도 안 갔다 왔죠. 예. 네. 그 무서울 텐데. 안 갔다 왔지만 그 본인 생각에는 그때 자기의 지시가 은밀하게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결정적인 세부적인 부분은 부인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인데 뭐 잘못이냐 이렇게 나올 예.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진술이 확보되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남재준 전 국정원장하고 김태효라는 분하고 예. 거기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음. 어떤 고리로 지금 이어져서 가는 거예요? 이야. 아, 공부 많이 해왔네. 아니요, 공부를 안 해서 몰라서요.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계속 얘기는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남재준은 이어질 수 거기 있다는 연결된 게 건지. 아니고 김관진.
김관진. 아. 예. 남재준은 나중에 박근혜 때 이제 예. 자리를 얻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MB를 잡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 박근혜는 이미 잡았고 이제 MB를 잡으려면은 김관진, 김태효, MB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 생각하면 더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해서 이명박근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이명박근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를 볼 때 상징적인 사건이 NLL 대화록 공개거든요. 그럼 NLL 대화록 공개를 누가 주도했느냐라고 봤을 때 NLL 대화록에 말하자면 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사람이 김태효가 있었고 그것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남재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NLL 대화록을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수석실에 넘어갈 때에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던 전략기획관을 있었던 사람이 김태효고 네. 2009년 일입니다. 네, 그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2012년 대선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또 그걸 줄줄 읽죠. 정문원, 그렇죠. 김무성, 예. 권영세 이 등등이 이제 공개하는 네. 그 자료를 제공하는 그 자료를 미리 만든 게 김태효였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NLL 대화록을 한 번 전문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이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MB계 정치적으로 MB계 또는 친박계 이렇게 해서 갈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한 사건을 두고 본다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과정에서의 그 사람들의 포지셔닝으로 본다면 다 한 통속인 거죠. 예. 거기에 핵심에 김태효와 남재준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이 마지막 자기의 공직인데 그 이후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보좌해왔습니다. 예. 자, 이제 남재준 라이프 스토리로 들어갑니다. 최강 변호사님. 남재준하고 친하죠, 개인적으로. 그럴 리가 있나요? 그 사람이 이제 사관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자기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동기들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대학 다닐 때 한 3수나 4수에서 대학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소수이고 그 일반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좀 형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좀 이렇게 울타리가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상한 짓을 하면 완전히 왕따가 돼가지고 취급을 못 받고 같이 안 놀아주는 상대잖아요. 이 사람은 사관학교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 FM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개기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줄도 좀 덜 맞추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아, 나이 든 사람이 저렇게 솔선수범해서 잘한다라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은 저거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이게 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이 군대 생활을 쭉 하면서도 그런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는 이게 옳은 길이라고 이렇게 쭉 가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고영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 남재준을 찬양하는 사람은 무슨 저 신과 같은 사람이다. 뭐 청렴 결백하고 강직하고 뭐 완벽한 군인의 표상이다.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남재준이 늘 써먹는 얘기가 김호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호랑이라고 예전에 정승화 씨가 참모총장 할 때 그때 이제 쿠데타군에 잡혀갈 때 거기 부관을 하면서 저항하다가 총 맞아서 죽은 부관이 있었죠. 1212 때. 예, 12.12 때. 예, 그 총장 공관에서 이제 그 맞서서 싸우다가 죽은 부관이 있어요. 79년 12월 12일 예, 한남동 이제 그- 총격전. 예, 그때 이제 그 김호랑이라는 사람이 25기인데 그 부인이 남편이 그렇게 이제 비명에 간 그것 때문에 실명을 했다. 뭐 이래가지고 유명해지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뭐, 김호랑, 김오랑, 김오랑. 예, 5-5. 그 김호랑하고 동기인 거죠 남재준이. 그런데 김호랑이 그때는 이제 반란군 취급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쿠데타군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근데 김호랑의 무덤에 가가지고 남재준이 늘 참배를 하고 뭐 거기서 울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찍히는 바람에 남재준이 그동안에 육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진급을 못한다. 그러니까 중령에서 대령 될 때도 3차 진급을 했고 예. 대령에서 준장 될 때도 몇 번을 떨어지고 진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자기 동기들보다 또 한 두해 세 계속 늦게 진급을 하니까 예. 굉장히 늦어질 거 아닙니까? 나이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강직하게 원칙을 지키다 보니 그리고 김호랑 소령 같은 참군인을 기리다 보니 저렇게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소재가 돼요, 그게. 어. 본인이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또 스토리를 만들어. 그걸로 자기가 굉장히 원칙을 지키는 강직한 군인인 것처럼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독선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독선. 예. 정말 그 독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이게 옳다라고 해서 고집을 부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확증 편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내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드는 것만 사실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전부 조작된 음모라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제 고영주 같은 사람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뭐 도처에 빨갱이가 출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 빨갱이가 그리고 광명동굴까지 출몰했다. 여기 엄청나게 막 의자까지 빨간색이야. 의자까지 빨간색이야.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인 게 맞고 그게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될 망정 나는 갈릴레이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도 그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건 항상 옳고 그 다음에 군인이 하는 일은 특히 육사가 하는 일은 무조건 다 나라를 위한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법이나 이런 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거든요. 최강욱 변호사가 가까이서 지켜봤잖아요. 예. 이게 무슨 언론이나 이런 거로 한 게 아니고 또 남재준을 2000년 초반에 잡으러 들어갔잖아요. 예, 예. 그럴 때도 그렇게 진급 비리 때문에 수사를 하는데 그때도 그렇게 확증 편향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공개 방송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자꾸 다들 어떻게 기어 나오는 바람에 제가 15년 전 기억을 또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참여정부 시절에 육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예. 참모총장이 될 때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의 그 이미지 조작 있잖아요. 그게 먹힌 거예요. 참여정부에서 볼 때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군 출신들은 소위 개혁 정권이 들어서 뭔가를 바꾸자고 할 때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검찰이 썩을 대로 썩었다고 하고 개혁과제 1순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검찰만 하더라도 그 내부 사정을 알고 있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나오든 그 진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조직이나 일종의 세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민병 같은 데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무슨 짓을 하면 저것들이 왜 저러는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같은 데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데가 있고 국정원도 국정원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무슨 단체 같은 게 있어요. 경찰도 무슨 무궁화 클럽이네 폴 레띠앙이네 어쩌고 해가지고 그 경찰의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군대 있어요? 그런 거?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군대라고 붙어 있는 거는 그 언저리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일종의 어용단체예요. 제한군인회, 군인공제회, 성우회, 심지어 무슨 저 태극기 집회 이런 거 할 때마다 뭐 예비역 대령연합회, 육사 총동문회 뭐 이런 것들이 깃발 들고 나오잖아요. 저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군 민주화를 바라는 장성연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회원이 2명인가 됐더라고요. 예전에 실제 있어요, 그게. 평화 제한군인회라고 잠깐 맞아요. 생겼다가 없어진 게 그것도 한 있었는데 10명쯤 됐었죠, 회원이. 그것도 뭐 그다지 그렇게 순수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잘 못 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군대는 그 안에서 근무할 적에 보안이나 비밀이나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죄악이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한겨레 신문을 보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보다가 내가 들키면 진급을 못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조선일보는 열심히 보느냐? 그것도 절대 안 보죠. 근무 시간에 신문 보는 놈은 노는 사람으로 찍혀가지고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국방일보 앞 페이지만 보거든요. 첫 장만. 그러니까 군대에서 예를 들면 윤일병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국회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이러잖아요. 직업 군인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몰라요. 지금도 윤일병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윤일병이라고 하면은 어떤 윤일병을 말하는 거냐. 윤 씨가 한두 명이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모르고요. 예. 그 내부에서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명한다 그러잖아요. 수명. 예. 수명해서 복종해서 집행하는 거 이게 이제 내 일이고 군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속성을 가장 잘 아는 남재준이라는 사람이 2002년도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참모총장이 되는데 참여정부는 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정권이었어요. 지금 정부도 뭐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잘 모르냐면 우리 그 소위 386을 비롯한 민주개혁 진영의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예전에 다 감옥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군대를 가더라도 강제 징집으로 가가지고 최전방에 가서 정말 고생하는 생활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그 GOP에서 벌어지는 그거만 알아. 그러니까 군대에서 잘 모르고 군대에 대해서 아는 거는 군부 독재 시절의 기억. 그다음에 쟤들이 저 조금 그 틈이 비면 쿠데타를 한다. 요 정도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군대는 썩어 있다. 이 생각만 하니까 그때 당시에 외부에 청렴결백하고 강직한 군인인 것처럼 일부에 알려져 있던 남재준이라는 남재준이. 사람을 예. 참모총장을 시키면 뭔가 개혁의 그 추동이 될 수 있다라고 오판을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정권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남재준이 입장에서는 그 줄을 잡고 총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뒤에도 이제 계속 국정원 사태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군을 잘 모르고 정권을 잡았을 때 생기는 그 문제와 시행착오를 이번 정부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예. 남재준에 대해서 반드시 좀 깊이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모총장이 됐고 예. 그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돼요? 참모총장이 돼서 이제 이 사람이 예. 뭘 했냐면, 아까 이제 하 기자가 소개할 적에 주특기가 인사라고 그랬잖아요. 군대가 처음에는 병과라는 게 있어요, 장교들은. 그래서 뭐 보병, 포병, 기갑, 항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박찬주 같은 건 기갑 장교입니다. 탱크 부대 지휘관. 예. 그다음에 공병, 뭐 통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보병이 대부분이 보병이에요. 한 80%가 예. 보병인데, 보병은 넓기 때문에 그 안에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이런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인사 분야예요. 인사 분야는 군대에서는 지금 검찰 같으면 뭐 특수하고 공안이 잘 나간 애들 예. 서로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군대는 작전이 원래 제일 잘 나가고. 인사 작전 F1, F2, F3, 예. F4. 그렇죠. 아, 역시 장교 출신 아니에요, 제가. 임관 못한 ROTC 출신. 저 소위 달기 전에 들어가서 별 달았어요. 감옥 가서. 정확히 말하면 그 F1은 아니고 예. S1이지 스텝. S1, S1, S2 맞아. F1 잊어먹었어. 근데 예. 작전이 이제 주류를 형성하는데, 예. 그거를 견제하면서 대항하는 대표적인 이제 예. 파트가 인사죠, 인사.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인사가 주특기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어떤 그 성과를 어디서 높일 수 있냐 인사로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총장 취임 일성으로 딱 선언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진급에서 여러 번 떨어져 보고 육사 출신이지만 내가 불이익을 받아봤기 때문에 진급 제도를 공정하게 만들겠다. 어허. 진급에 떨어지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의 한을 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직업군인들의 소망이나 열망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군대를 직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소망하는 게 진급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출신을 막론하고 장교로 간 사람들은 별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의 뭐 지상 과제인데,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되는 사람이 떨어지는 사람보다 훨씬 적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군대 진급제도에서 인사제도에서 반감이 많죠. 불만이 지금도 많죠. 마찬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부분을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허. 어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그 추종자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개혁적이라고 받아들이도록 선전을 한 거예요. 그거를 또 정부는 좋게 당시 봤고. 참여정부는 그럴 좋게 것이라고 봤고. 좋게 보고, 어허. 참여정부의 핵심에 있던 놈들이 또 그렇다고 선전을 해주고 옆에서 예. 대통령 옆에서. 이름 공개해 오늘? 예. 아직 안 해? 이름 공개해요? 그래서 지금 뭐 엊그제 제가 전국구에서 무슨 그 수사 방해했다고 뭐 이놈저놈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름이 뜨던데? 그 민홍철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저 밑에 있는 하수인에 불과하고, 제가 눈부라리면서 얘기하는 거는 그 민홍철 그런 사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예. 나름 일단 승은 민 씨는 아니에요. 제가 나름 상대하는 사람은 그래도 참모총장을 구속하겠다고 덤벼들다가 잘렸으면은 그 레벨 이상을 제가 얘기하는 거지, 무슨 그거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건 아니고. 최강 변호사님,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쉬어가야 돼. 지금 예, 너무 예. 많이 말을 했어. 김이박, 정최 5명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사람이. 김이박, 정최. 들어가죠. 최는 빼도 될 것 같은. 예? 최는 빼도 될 것 같은. 왜? 최는 왜 빼? 최는 빼도 될 것 같은데. 뭐 정최 김희박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최철수야? 최를 왜 빼? 왜 자꾸 왜 글로 가요? 아, 김이박, 정최. 아, 이게 5대성이거든. 이 안에 있대요. 누굴까? 김미박, 최정여. 아니야, 바뀌었어요. 정체로. 올해 바뀌었어, 올해. 올해 바뀌었어. 알겠습니다. 김이박, 정체. 인정. 저는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 왜 남재준인가? 아. 그래,
대선 출마했지만 정말 듣보잡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잘 올해 모르겠는데. 대선 출마했어요? 대선 출마했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실지 오.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망가졌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파벌 때문이거든요. 예? 파벌. 그렇죠. 파벌. 그러면 그 하나회, 그다음에 알자회, 알자회, 또 뭐 그다음에 최근에 뭐, 독사파까지. 독사파 사이에 또 뭐 하나 있었는데 만나회라는 만나회가 만나회. 있죠. 예. 하나회, 만나회, 알자회. 독사파. 예. 근데 사실은 그런 파벌 말고 자기 사람이라고 본격적으로 심어대기 시작한 게 사실 남재준이거든요. 네. 조 기자님, 네. 나래 기자님, 네. 만나회가 뭔지 알아요? 왜 만나죠? 저는 다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좀 만나회. 자주 만나자. 아, 만나회. 그래서 만나회. 알자회는요? 알아야 된다. 서로 알고 지내자. 네. 그래서 알자회. 독사파는 독사 같다. 독일 독일에서 1등서부터 사고가 다녔다. 10등 사이에 한 명을 집어서 네. 1학년은 육사를 다니고 2, 3, 4학년을 독일 육사를 졸업하고 와요. 그게 미국 육사 웨스트포인트보다 거기 중간에 대위 소령 중령 때 유학을 갔다 오거든요. 그거보다도 독사파는 자기들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일 사관학교 출신들을 독사파. 아, 네. 그 지금 군은 검찰이 지금 김관진, 그다음에 그 김태영, 그 연재욱, 옥동현, 연재욱 이렇게 했고 그 지금 세 명은 다 육사파이기 때문에 검찰이 독사파를 손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서 모든 군의 전행이 이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본인들끼리 또래 집단이 되다 보면 어쨌든 파벌이 되다 보면 그렇게 좀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망가지는? 그렇죠. 네.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댓글을 달고 말하자면 그런 그 정치에 개입하는 실무를 연재욱한테 줬다면 예. 그 콘텐츠를 교육사령관한테 끄집어내는데 그게 류재승 정책실장이 정책실장 전에 교육사령관 했죠. 했다가 예, 그 교육사령부에서 종북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용과 실무를 본인이 독일 육사를 나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각각의 지인들로 자기의 어떤 가까운 사람들로 그거를 믿고 이끈 거죠. 남재준 전 원장은 독사파는 아니고요. 독일 병정이라고 알려져 있죠. 병정이?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예. 절대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걷지 않아요. 그 최 변호사 표현에 따르면 비아그라를 잘못 먹었다 그러는 건데. 물을 먹고 비아그라를 먹어야 되는데 비아그라 먼저 먹어서 딱 걸렸다는 거 아니야 목에. 심하게 많이 잘못 먹었죠. 네. 심하게 잘못 그런가요? 먹었죠. 네. 매일 장시간 녹음, 녹화, 생방송 그리고 술자리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 하루 하나씩 챙겨 먹는 게 있습니다. 하루 약 400kcal의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줍니다. 하루 하나 칼로몬 잔티젠 다이어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내셨다고요? 이번에 얼마 받으셨어요? 볼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보험을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무료 상담 1800-7917 마이보험 체크. 제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번에 검찰에 출석하면서 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들어가다가 기자들한테 다시 잡혀가지고 다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한마디 하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남재준이요? 남재준. 어허. 보시지 않았어요? 나이가 그 사람이 44년생이니까 지금 74살 아닙니까? 74세 여기 어르신 계시지만 74세 되는 어르신이 어디 동네에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국정원은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부르고 뭐가 단련된 최적의 전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게 창피한 줄을 몰라 그 사람은. 그게 자기 멋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정원장 되기 전에 치매설이 한때 나왔었거든요. 아니 찾아보면 있습니다. 남재준 치매설이. 남재준 치매설. 예. 뭘 답변 안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지고 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나이 들고 경력을 쌓고 어느 자리에 간 사람이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통상 또라이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들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신범,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내가 군인으로서 어떤 그 외양을 평생 잃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예. 이게 언행이 일치해야지 믿어주죠. 그러니까 자기 그 사관학교 후배들도 이 사람을 소위 이중인격자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절대 인정을 안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최광욱 변호사가 그 군에 있을 때 그 수사가 남재준 원장까지 반드시 갔어야 하는 이유가, 그리고 당시에 남재준 전 원장, 당시에 이제 참모총장이 우리편을 입고 구속이 됐었더라면 지금의 최소한의 지금의 군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때 그 시절이 중요한 내 편, 거죠. 우리 편 나눠놓고 군을 파벌로 만들고, 그리고 군을 파벌 중심으로 해서 지금처럼 망가진 군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게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 사람을 챙기냐면요. 예. 그로부터, 그러니까 그 최광욱 변호사님이 수사를 했던 그 2002년. 시절로 한 거의 10년 뒤에 자기 사람을 진급을 시켜요. 그리고 자기 사람을 데려가고,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되면서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이렇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자기 사람을 앉히는 국정원장 된 건 겁니다. 2013년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고명현에 대해서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03년도에 총장이 되고 제가 2004년도에 그 진급비리 수사를 하게 되는데, 해마다 장성 진급이 발표되는 때가 10월이에요. 10월 초중순에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은 조금 줄었는데 그때는 한 50명 플러스 한두 명 정도로 1년에 별 하나를 다는 준장 진급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진급 심사를 할 때마다 자기가 열심히 쌓아온 실적과 능력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다들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한편으로 싫어하는 기무하고 헌병, 기무하고 헌병이 뒷조사를 해가지고 뒤따라다니면서 그 만든 조난 자료, 신상 자료, 이거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기관 자료라고 군대에서는 그러는데요. 그 기관 자료에 의해서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걔들한테 밑보여가지고 평판이 나쁜 사람으로 찍혀버리면 진급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 무슨 뭐 대령 준장 달고 이런 사람들이 기무부대 중사만 봐도 쩔쩔매고 이러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큰 불만이라고요, 지금도. 근데 그거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진급 심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보내는 자료를 일체 참고하지 않겠다. 그리고 순수하게 진급 심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시스템대로 평가를 해서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사람을 놓을 수 그러면서 있는. 이 사람이 나쁜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기관 자료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도 왜 정부에서 인사하고 이럴 때 예. 국정원 정보, 경찰 정보 뭐 그렇죠.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인사에 이 사람 사생활에 문제가 없나 이런 걸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자료를 안 보겠다고 했으니 그러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내가 인사검증위원회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충분히 소명 기회를 주고 어떤 예. 의혹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그거는 절대 불이익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듣는 사람 입장에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야, 군대가 그럴싸해요. 그럴싸해. 얼마나 그럴싸해요. 예. 야, 이 사람이 진짜로 진급 시스템을 바꿔 공정하게 인사를 하나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하여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총장으로 취임한 초기에서부터 그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밑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것도 육사를 나오지 않은 ROTC나 3사 출신으로 육사에 잘 보여야지만 미래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꼬봉으로 만들어가지고 너는 이것만 하면은 나중에 하나 더 올려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자기가 얘기를 해요. 얘는 싫다, 얘를 시켜라, 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초반부터 한 100명의 사람을 미리 추립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그거를 쭉 줄여가다가 진급 심사가 시작되는 한 달 전쯤에 그 50명으로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지가 얘기한 시스템에 의한 심사를 하네, 무슨 인사검증위원회를 돌리네 하면서 쇼를 한 거야. 그것도 그 진급심사위원이라는 걸 군대가 갑반, 을반, 병반이라고 나눠가지고요. 각 반에 이제 그 계급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갑반 같으면은 뭐 투스타가 위원장, 뭐 을반 같으면은 원스타가 위원장, 뭐 또 병반 같으면은 육사 아닌 원스타가 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 반을 나눠서 예. 그 각 반에서 셋 다 추천을 하면은 무조건 진급 대상자. 예. 뭐 여기서 둘만 추천하면은 일단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왜 오디션에 가갖고 왜 심사위원들한테 이거 받듯이. 예. 그 세 명이 갑, 을, 병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 사람 무조건 진급. 예. 둘만 올라오게 되면 모아놨다가 후보가 되고, 그렇죠. 유력 하나만 후보가 올라오게 되면 탈락. 아니, 하나만 돼도 가능성은 있는 가능성 거고. 있고, 하나도 안 아예 올라오면 안 되면 탈락. 이렇게 이제 쭉 좁혀나가는 과정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숙을 하면서 무슨 수능시험 출제해서 한 일주일 동안을 모여서 하거든요. 그리고 예. 그 회의할 때마다 그거를 또 공정하게 한답시고 녹화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랬는데 그 녹화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저희가 수사를 해서 알고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놈. 그러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갑반, 을반, 병반을 녹화한다고 하면서 CCTV를 놓고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어허. 그러다가 남재준이가 떨어뜨리라고 한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세 군데 다 우수한 사람으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 있다가 딱 중단을 시켜, 심사를. 회의를. 네, 중단을 시키고 그 지시를 받은 별 하나짜리가 그 회의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심사위원들한테 그 정봉주 대령은 여자 문제가 좀 복잡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씩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얘기를. 그거 실화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도 어떻게 실화를 들어 그렇게? 그렇게 하고 나오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의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제 녹화한다고 이걸 모니터를 끼워도 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얘는 시켜야 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또 중단시켜.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뭘 쓱 줘요. 이게 쓱 주는 게 뭐냐면 아까 남재준이가 안 한다고 했던 헌병 기무에서 만든 동향 자료. 아하. 근데 거기에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진짜 완벽하게 자기 생활을 관리하고 그런 게 드러나지 예. 않은 사람도 있거든. 예. 그럼 지네가 만들어 그거를. 가짜. 페이크 뉴스. 가짜를 뉴스. 어디서 만드냐면 아까 이제 그런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만든다는 인사검증위원회라는 걸 만든다 그랬잖아요. 걔들이 만들어 그거를. 저를 만들어 가지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이 굉장히 미인인데 치과 치료를 6개월 넘게 받는 걸로 보아 치과 의사랑 바람이 났다. 뭐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추정. 아니 부인이 치과 의사 바람난 거하고 얘가 군대 진급하는 거 무슨 상관이야. 근데도 그렇게 해놓고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런 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쭉 맞춰가는 거죠. 그 숫자를 한 명도 안 틀리고 정확히 맞췄다니까? 50명을. 네. 이 50명한테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잘렸지 제가. 청와대에서. 네. 그때 안 잘렸으면 전국구가 없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진급비리라고 하는 거는 예. 돈을 받아먹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애초에 그 돈을 맨 처음에 들여다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 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군대라는 데가 하나회라는 헤게모니를 쥔 강력한 집단이 일단 김영삼 대통령 때 해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기수 애들이 뭐 만나회네 알짜회, 만나회라는 거는 하나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이류 조직이었고 알짜회가 이제 그 밑에 있는 애들인데 여기도 이제 사실상 와해가 됐는데 이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겪으면서 하나회 사람들은 배제가 된단 말이에요. 배제가 됐고, 진급에서 예. 일부러 하나의 명단을 넣어가지고 배제를 시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권에서 박해를 받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노무현 정부 들어가지고 이놈들이 승진을 해요, 이제. 하나회가. 그거 모르니까, 이제 한참 지난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를 모르는 정권이 만든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진급을 하고, 그러니까 그 진급을 하는 와중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회가 다시 가면, 왜냐하면 하나회 애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당시에 성적도 우수하고, 예. 좀 상위권에 있는 애들 아니에요. 예. 운동부, 뭐 이런 애들이 돼 있었거든.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애들이 우리도 뭉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남재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계속 제가 진급을 1차에 하지 못하고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을 대표로 해가지고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겉으로 이렇게 쇼를 하면서 이걸 정해놓고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일종의 사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가려고 하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거기다가 별 하나짜리로 진급을 시켜놓잖아요. 예. 그럼 얘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2개, 3개, 4개로 올라가면서 10년 넘도록 있는 겁니다. 군 전체 조직을 마르고 닳도록 완전히 장악한 자기 기파가 다 잡아먹으려고. 완전히. 총장은 2년 하잖아요. 예. 2번 진급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100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0명이 결국 군을 다 장악하고. 100명이 한 10여 년 동안 계속 군을 장악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그러면 자기는 그냥 이거 딱 빨대를 꽂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그걸 꿈꿨던 거죠. 그걸 꿈꿨던 거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을 예전부터 겪어보고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충분히 꼼수를 부리고도 남을 사람이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당시에 김장수나 김관진 같은 사람은 남재준의 반대파였습니다. 그랬어요? 예. 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 김관진이나 김장수는 자기들은 나름 호남 출신이잖아요. 예. 호남 출신인데 살아남아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김장수는 광주일고 출신이고 저기는 전주 북중 전주 북중 출신이고 그 김장수는 광주고등학교. 광주 일고도 아니에요? 광주 일고. 광주 일고. 신일수지가 광주고등학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DJ 정권 들어오면서 갑자기 지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갑자기 커밍아웃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줄을 잡고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다가 어쨌든 내부에서 호남 사람은 계속 소수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지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는 편이었어. 예, 그러면 이명박근혜 정권 넘어가면서 그때는 MB 노무현 정부 때는 김장수가 대세였었잖아요. 예, 그랬어. 그리고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김관진이 이제 대세로 뜨잖아요. 예, 예. 이럴 때 남재준은 물을 먹고 있었나? 그렇죠. 아, 자기 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 남재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비슷한 거기 환자 그룹이 좋아하는 거고. 환자구로 어. 확증 편향. 육사를 나와도 나름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싫어했다니까. 아, 그러니까 김관진 파는 독사파는 어쨌든 육사에서 좀 상위권 애들이니까 네네. 걔들이 이명박 잡고 있을 때 찌그러져 있다가 근데 어떻게 박근혜 들어오면서 또 다시 등장을 했지? 아니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예.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박정희 때 뭔가 연결된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김기춘. 이명박 때는 참여정부 때 저기가 아니었던 사람 중심으로 시키는 거예요. 참여정부 부역자들 다 빼고 네, 그때 자기들이 봤을 부역자 때. 리스트가 이명박 정부부터 좁니다. 그렇죠. 처음에. 네. 네. 부역자 리스트를 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제를 하는데 여하튼 그 상황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능력과 실력으로 승부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일군의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남재준을 별로 안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그다지 큰 덕을 못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박근혜가 될 적에 한번 지금 다 잊어버리셨는데 그때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 맨 처음에 시킨 김병관이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신문에 나왔을 때 그 핸드폰 고리에다가 앞에는 박정희 사진, 뒤에는 유경수 사진 붙어 있는 그 열쇠고리를 핸드폰 고리를 들고 다니면서 전화한다고 예.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올라갔다 안 돼서 김관진이 김관진이 계속된 계속 거지. 이어서 예, 하죠. 네. 맞아요. 예. 음. 근데 그때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들은 에피소드인데 박근혜가 대선 때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그때 무슨 포럼, 서초 포럼, 무슨 뭐 안국동 포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예. 직능별로 선거운동을 하는 외곽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를 들면 이명박 때는 김인종이 그 서초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그 선거운동을 해준 대가로 경호실장이 된 거고 예. 여기 이제 박근혜 때는 김장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답니다. 이런 포럼을 짜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김장수 쪽 사람들이 남재준이 국정원장 후보자가 됐다고 할 때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를 만나자 그래. 그래가지고 막 남재준 욕을 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너네 같은 편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2013년이래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한이 맺혔어. 이 사람들이 자기 돈 모아가지고 지네들 돈 써가지고 그 포럼을 만들어서 호텔 같은 데다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후보 초청 토론회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박근혜가 오기로 된 거예요. 근데 김장수가 말하자면 그 무리의 좌장이야. 그걸 주도했고. 근데 그걸 다 짜놨더니 갑자기 남재준이 나타나가지고 거기 딱 와가지고 지가 제일 선배잖아요. 그 중에서. 예. 그러니까 그래 뭐 잘 있었어 이렇게 하더니 얘가 앞에 서가지고 박근혜를 안내하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숟가락 얹고 먹어버린 거지. 와. 남재준이 먼저 와가지고 그거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아니 비열한 데다가 꼼수도 잘 쓰고. 대단한데요? 예. 대단하지 않아? 되게 대단하다. 그때 2013년이니까 44년생이니까 나이가 70이에요. 2012년. 이제 그거 지금은. 선거 때는 2012년. 예수나옵, 예. 예수나옵 이런 때 또 가가지고 저희는 선거에 이기는 강력한 천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소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다니니까 최 변호사님 재밌었어. 한 번만 더 해줘. 진짜 재밌었어. 그걸 돈 써서 준비한 사람들이 지네끼리 뭐야 아니 저런 개새끼가 있나 한 거예요. 그런데 김장수하고 남재준은 또 악연이 있어. 이게 희한한 게 김장수하고 남재준이 육사 2기수 차인데 군인들이 지휘관을 한번 가면 1년 6개월 내지 2년을 하거든요. 그렇죠. 64 25기 남재준 27기 김장수. 네. 그러니까 남재준이 연대장을 하고 떠났는데 그 다음 연대장이 김장수였고 남재준이 사단장을 하고 떠났는데 그 다음 사단장이 또 김장수였고 남재준이 참모총장을 한 후임 참모총장이 김장수입니다. 또. 예. 그래서 그 자리를 계속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친하게 지냈어요. 이 사람들. 예.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을 김장수가 취임하면서 서로 왼수가 됐대. 그래서 왜 왼수가 됐냐 그러니까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 시절에 이제 진급비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군 내 여론이 어떤 게 있었냐면 야 군인이 예. 지금 검사 애들이 하는 것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응? 그때 이제 진급비리라고 해서 구속된 사람들은 다 제일 높은 게 별 하나짜리까지 구속되고 말았거든요. 처벌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응? 군대라는 데가 참모총장이 진급시키고 그 사람한테 다 목매달고 매달린다는 거 다 아는데 남재준은 끝까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급 비리에 대해서. 네, 그때 당시에 합참의장이 김종환이라고 원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재준 동기예요. 25기인데 그 재밌는 일이 있었다니까. 저희가 그 수사 중간에 이제 뭐 자꾸 이제 간섭을 하고 귀찮게 해야 되니까 장관이 자꾸 불러요. 와가지고 뭐 내용을 얘기해달라 어쩌고 하면 이제 몇 번 안 간다고 하다가 가면 그 국방부 청사 현관으로 들어가다가 합참의장이 나오다가 날 마주치는 거야. 일부러. 아니 이제 우연히 마주치는 우연히, 거예요. 예. 마주치면 이 사람이 를 보면서 오! 화이팅!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동기를 수사하고 있는데 자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재준이. 근데 그때는 왜 싫어했냐면 참모총장이 주도권을 갖고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를 할 때마다 포스타들은 예. 네가 원하는 사람 한두 명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시켜줄게 이런 관행이 있었어요. 예, 포션들이 있어서 네. 네 사람 하나씩 올려줄게. 그렇죠. 육군의 포스타가 합참의장이 제일 높고 예. 그다음에 육군참모총장,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3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있습니다. 아, 포스타는 6명밖에 안 돼요? 6명에다가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하면 참모총장 8명이고 8명. 현재상으로는 합참 차장도 포스타 자리인데 예. 이건 있다 없다 하니까 8명이에요. 8명. 우리나라 전체 포스타가 8명인데 이 중에 6명이 육군인 거죠. 예. 그 총장 하나 예? 빼면 5명이잖아요. 이 5명이 별 4개를 달고 있으니까 걔들 체면을 채워줘야 되니까 네 똘만이나 네 부하 중에 한두 명은 내가 시켜준다 이런 관행이 있었거든. 50명 해봐야 10%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건데. 근데 남재준은 그걸 하나도 안 시켜주고 아도를 친 거야 자기가. 아. 그러니까 얘들이 얼마나 미웠겠어. 그러니까 합참의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서열은 더 높은데 예. 동기가 그것도 얘기하는데 쌩까버리니까 참모총장이. 중간에 당시에 합참의장이 인사참모부장을 부릅니다. 예. 그 남재준의 신복이라는 인사참모부장을 불러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쌍욕을 하고 뭘 집어 던지고 막 거의 때렸다는 거거든. 그래서 도망을 나왔어요 인사참모부장이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쨌거나 이 사람이 자기 맘대로 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총장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인정을 하고 부하를 보호를 해야지. 예. 아랫 사람들 다 구속이 됐는데. 집어넣고 전을 어떻게 임기를 마치고 떠나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떠나면서 이 사람이 후임 참모총장인 김장수한테 지 꼬봉들 이름을 적어주면서 이거를 이번에 꼭 진급시켜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김장수 입장에서는 이런 나쁜 놈이 있냐. 한 명도 얘기를 안 들어주다가. 지가 총장할 때는 한 명도 안 시켜주고 자기는 시스템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했고 무슨 뭐 빨갱이들이 검찰단을 장악해가지고 나를 수사해가지고 내가 박해를 받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가면서 야 얘들은 좀 시켜줘 이렇게 하고 가니까 절대 안 된다. 당신이 그거 하다가 문제 됐는데 나보고 그걸 하라고 그러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 봐라. 선배가 시키라면 시키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 왼수가 됐다는 거야 당시에. 근데 그런데도 겉으로는 표시를 못 내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몇 년이 흐르다가 나중에 상치려는데 와가지고 딱 떠먹어 버리니까 얼마나 미웠겠냐고 그게. 2012년에. 그래 2012년에 근데- 그렇게 둘이 악연으로 다시 만난 게 2004년도 헤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서로 원수가 돼. 그리고 8년 동안 남재준은 그때 뭐 하고 살았냐는 거야. 남재준은 옷을 벗고.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살았어요. 그 군인들 언제 강연하면은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항상 군인들은 나이가 70이 됐건 80이 됐건 50이 됐건 계급이 대령이건 별 4개 출시건 뭐건 간에 강연을 시키면은요 항상 빼먹지 않고 하는 얘기가 환양녀 얘기. 환양녀 얘기. 뭔지 아시죠? 병자호란 때 우리 저기 여성들이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뭐 돌아와서 뭐 돌아온 걸 환향이라 그랬잖아. 고향으로 그래가지고 돌아왔다고. 환양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얘기를 꼭 해요. 왜냐하면 아는 게 그밖에 없어. 슬프다.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책도 안 봐. 신문도 안 봐. 예? 텔레비도 안 봐요. 심지어 텔레비전도 동물왕국 같은 거나 봐. 그러니까 제가 군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사람들이 갇힌 환경에서 정말 불쌍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나라를 지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여성들이 그런 굴욕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 얘기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간명하게 와닿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환양녀 얘기만 해. 그리고 뭐 6.25 때 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예, 낙동강 전투. 서울 수복. 그리고 막 인천 수많은 사람들이 장육작전. 죽었고 맨날 그 얘기. 예. 장진호 전투는 안 하죠. 그래. 거기까지 알기는 좀 용량이 딸리는 것 그런 같더라고.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예. 우리가 저기 또 3군단 이런 데서 막 군단 전체가 괴멸돼 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얘기 절대 안 해. 절대 이긴 안 얘기만. 하고, 예, 이긴 얘기만. 이긴 얘기도 이상한 얘기만 하고
주로 이제 월남전 얘기하고 예. 월남 가가지고 텔레비 밀수해가지고 부자 된 얘기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할 때마다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는 얘기. 그래서 예. 총장이 되고 나름 자기 그 추종자들이 있는 바에는 근데 나와서 얼마 후에 신동아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예. 참모총장 시절에 하도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무슨 정중부 발언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오늘의 소사 이런 거 보면은 오늘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게 신문에 나오잖아요. 조금씩. 예. 그 정중부가 반란 일으킨 날 예. 육군본부의 무슨 대령 이상 주요 간부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그 참여정부가 당시에 방위사업청을 만들겠다, 뭐 군사법제도를 개혁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반박을 하면서 군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군을 개혁하겠다고 하느냐, 정중부가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아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협박을 한 거네. 그러니까 사실 그 군이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또 그 정중부의 난이라는 발언을 했을 때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재준이 그걸 왜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를? 정중부의 난을 발언한 거를? 이게 구체적으로 이 정중부의 난이라는 발언이 있었을 때 어떤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땠던 것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파고들고 구체적으로 좀 보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그만큼의 반향은 없었죠. 끊어졌고요. 네. 예. 보도를 온갖 수단을 통해서 다 차단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남재준을 시켜준 사람들 예. 쪽에서도 차단을 시켰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 당시 남재준을 비호하는 사람이 청와대 실세 중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재밌는 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8월 20일쯤이 그날이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적자생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박근혜 때 이렇게 고개 쳐박고 전부 다 적고 있는 거. 예. 군인들이 그거 하는 거거든. 아. 전부 다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받아 적기만 해요. 근데 그 적었으니까 참모총장이 모아놓고 그걸 얘기를 하고 다 적었으니까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적었겠습니까? 예. 다 적었겠죠? 그거를 그 문제가 당시에 내일신문에 특종으로 한 군데 보도가 됐는데 그게 보도가 되고 나서 육군본부에서 지시가 내려가는데 그때 참석한 군인들은 전부 다 그 날짜에 적은 수첩을 찢어라. 어? 그래갖고 8월 20일 날 그 회의 때 나온 수첩을 적은 거는 다 찢은 거예요. 없어. 정중부의 난을 발언한 게. 혹시라도 적혔을까봐 다 찢어라. 근데 거기 참석한 사람이 100명이 넘거든요. 다 찢었잖아요. 그래서 다 찢었지. 야.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기자들이 한 100명 정도 출입을 하거든요. 1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에서 100명 정도 출입하는데 실제로 정말 취재가 안 돼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예. 흔히 이제 뭐 국방부 기자들은 뭐 화장실 뭐 대변인실 뭐 해서 3실만 취재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때는 전혀 취재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 2003년 일인데. 나중에 한 그렇죠? 7, 8년 지난 다음에 그 수첩을 4년 적었다. 일이죠, 4년. 예, 그 2004 년에. 수첩에 자기가 그런 말을 적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그때서야. 그때 예, 나왔지. 그때서야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예. 강연을 하면서 다니는데, 네, 다니는데. 어떻게 12년, 8년 만에 다시 박근혜 눈에 띄어서 국정원장으로 오냐, 이 경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박정희의 추종자라는 얘기를 수시로 하고 다녔고, 그다음에 캠프에 들어가서 캠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다고 말은 하면서 하시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 만들어지면 가가지고 숟가락 올리는 거. 이걸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눈도장에 찍힌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한 측면에서 그때 김장수 라인이 전부 다 외교안보 라인을 장악하면 안 되니까 예. 이 남재준 쪽을 견제하는 라인으로 써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입장에서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그냥 약간 두 얼굴을 가진 분? 그러니까 되게 분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네, 뭐 두 얼굴 가진 사람. 사람, 네. 그러니까 되게 깨끗하고 강직한 어떤 군인 정신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비열한. 면이 굉장히 많은 예. 그런 분 정도로 들리는데 그분이 정말 자기가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맞았다든지 아니면 정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되게 좋아했다든지 존경했다든지. 네, 그런 점이 있어서 그때 기회를 타고 간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그냥 내가 어쨌든 줄 좀 잡아서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을까요? 한국에서 스스로 자기가 보수라고 자임하고 심지어는 애국 세력이라고 칭하는 예. 우리가 볼 때 수구 세력들의 특징이 제가 검찰 출신이나 뭐 군 출신이나 경찰 출신이나 또
외교부 출신들이 또 그렇게 꼴통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을 쭉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요. 자기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경제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경쟁이거든요. 시장경제가 건전하게 될 수 있는데 가장 없어야 되는 게 독점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재벌을 없애야 되는 게 시장경제가 건전화되는 핵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얘기하면서 재벌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그 자유라는 건 뭐냐면 그냥 반공이 자유예요. 반공이. 그리고 자기들의 얘기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무조건 반공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아니,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재준이라는 사람이 65년도에 육사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 아닙니까? 그리고 졸업했을 때가 69년이에요. 그리고 소대장, 중대장을 할 때 유신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절에 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하고 차단돼가지고 신문 한 개도 제대로 안 본 사람들이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만 듣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나와서 울부짖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군대에 때로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예. 그러니까 거기 나와가지고도 댓글 단 게 무슨 잘못이고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뇌물성으로 상납한 게 잘못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두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그때 NLL 대화로 공개한 거 이제 그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기 국정원법 위반이기도 국정법 하고. 위반. 예, 정치 관여한 대통령 건가요?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대통령 비밀 기록물을 누설죄가 될 수도 있고. 레벨을 다운시켜 갖고 그렇죠. 예. 그 보안 수준을 다운시켜 갖고 공개해 버린 거 아니에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예. 그다음에 국정원의 국정원법 정치 관여 금지. 94조. 예. 국정원법 94조 정치 관여 금지. 그다음에 비밀엄수 의무도 위반한 거고. 비밀엄수 국정원법에 위반. 나오는. 예, 일단 예. 국정원법 위반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국정원법 위반이. 예.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 예. 94조.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 정도쯤 되면은 최고형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세죠. 이 사람은 중형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자기가 한 행동은 무조건 옳고 나라를 위한 일로 간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고. 뭐. 지금 다 풀었을까요? 네? 다 풀었을까 지금? 가서 이미 다 얘기했다고 보도가 나와요? 그렇죠. 다 얘기할 수밖에 없지.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 좌익 세력의 준동을 막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 반공 정신에 투철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뭐 MB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 궁금해하는 게 이게 전임 정권 때도 했던 일입니다. 국정원에서 청와대 돈 준 거. 이게 이제 국고 손실 뇌물죄 세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전임 정권에서도 했던 관행이었습니다. 자기가 좀 빠져나가려고. 그럴 개연성이 있나요? 전임 정권에서 자기가 했는지를 알아야지 그러겠지만 그렇게 일단 얘기는 해보겠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물고 들어가야 되니까. 하 기자님. 그러니까 고의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 벗어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죠. 예. 다만 영혼 없이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전임 정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아니 이 사람들 마인드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현역 포스타 구속했을 때 공금 삥땅 쳐가지고 종친회에다가 기부금 냈다고 몇백만 원을.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잘 됐기 때문에 종친회에서 돈을 보내라고 통지가 온 거니까 이건 내 직무에 수반되는 비용이라서 공금으로 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나라님이고 그 양반이 나라 돈을 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걔네 말로 위치 이동이야. 이게 국정원에 있든 예. 군대에 있든 기재부에 있든 다 그게 대통령 돈이지. 갖고 오라고 해서 갖다 주는 게 무슨 죄가 되냐 이런 생각이거든. 왜냐하면 지도 사단장 할 적에 대대나 연대에 있는 돈, 야 가져와 그럼 가져오거든. 전임 정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무척 높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죄의식 자체가 없다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그리고 법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나는 벼랑 안에 평생을 센 놈이 뭐라고 명령하느냐 요거만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벼랑 안에 이런 그 착각에 빠지는 게 그 사람들이 돈을 준 게 그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우리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 확 들어요. 하도 그렇게 확신범이라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격리돼서 오래 살고 있다 보면 진짜 사고방식이 달라. 그러면은 그게 끔찍한 거죠. 여기에서도 MB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린 기승전 MB거든요. 그 특수활동비를 MB 청와대가 손을 안 댔을 리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안 댔겠습니까? 그 알뜰하신 분이. 예. 그리고 과거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장진수 씨가 관봉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 지금 많이 잊어버리셨는데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총리실에 고위 간부가 와가지고 한국은행 띠지로 묶여있는 관봉 5천만 원을 줬다. 그것도 청와대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당시에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근데 이 자식이 돌아가신 장인 핑계대고 장인이 준 돈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여튼 그 사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충렬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충렬. 공무원 생활 승진까지 해가지고 무사히 마치고 연금 타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렇게 굉장히 굴종적이고 그 독재 체제부터 내려왔던 윗사람이 달라면 주는 거지 그게 충성이지 그게 내 업무지 예. 이런 마인드를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처벌하기는 쉬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남재준은 이번에 빠져나가기 좀 쉽지 않을 거다. 남재준과 관해서 꼭 이거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다 했어요? 그 자기 확신에 빠진 그러니까 네. 그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 국가의 요직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잘못된 일이 벌어지느냐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신동아 인터뷰 기사를 말씀드리려다가 얘기가 장황해져 버렸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자가 그걸 물어봐요. 군대에서 지휘관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예.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전횡을 한다. 별 하나만 달면 거의 신처럼 막 군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좀 그 중립적인 데서 견제해주고 조정해주는 장치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 근데 왜 당신은 사법제도를 공정하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군대는 그런 법은 필요 없고 그냥 그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교육만 잘 시키면 걔들이 알아서 잘한대요. 법이 필요 없고. 법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간의 우리나라에 9년 넘게 10년을 지배할 뻔했던 겁니다. 예. 자, 2004년도에 최강욱 군 검찰이 진급 비리로 그때 잡아놓았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그죠? 정말 저는 정말 그 천추의 한이고 예. 13년을 돌아왔어요. 그 육사 출신 군인들도 저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가지고 아이 그때 넣어버렸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여러 가지로 편했을 텐데 자기들도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지네들도 호텔에 차려놨을 때 숟가락 와서 드는 놈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떠나가는 남재준에게 영상편지 한마디. 남재준 씨, 당신의 시대는 다 갔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박정희의 유지를 받드는 최후의 전사가 돼서 생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예. 자, 광명시장 양기대 시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가 광명 동굴 와봤더니 정말 좋아요. 오늘 처음 와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입장료 안 내고 들어오셨죠? 예, 제가 다 냈어요. 예. 자, 시장님. 난 양기대 그래갖고 무슨 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성함이 참 좋고 섹시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제가 이상한 상상을 하게 만들어. 좀 그 기대하시라 양기대를 넘어서 양쪽으로 기대라 해서 또 양기대 이름이 좀 부모님께서 좋게 보수 진보에 다 기대라. 뭐든지 또 우리 보수에도 기대고 진보에도 시민, 기대고. 도민, 국민도 다 기대라. 보수에도 기대고 진보에도 기대고 그거를 교활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광명시에 관광객이 3,000명 있던 게 2015년에 140만 명. 아니 나는 그게 그 전에 3,000명 있었다는 게 희한해. 뭘 보러 와요 3,000명? 그냥 지나갔다 잠깐 내린 거예요. 그냥 헤아리는 거죠. 광명 톨게이트 지나가는 사람? 예. 이 광명 동굴이요. 1972년에 폐광이 돼서 40년 동안 새우젓만 저장하는 곳이었습니다. 다 버려지고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2011년에 우리 광명시가 매입을 해서 저와 광명시가 매입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우리 광명시가 2010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집계한 관광객 3,000명의 서울의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31등, 꼴등. 그런데요. 관광객 숫자 꼴등이요? 예. 그런데 이게 정부가 매년 집계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2015년 4월에 이 광명동굴을 우리가 유료화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관광객을 받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 광명동굴에 142만 명이 왔었고, 또 광명시 전체에
210만 명이 왔어요. 와. 그래서 6년 만에 3,000명에서 210만 명으로 70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1등 꼴등에서 7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폐광의 기적, 세계적인 관광의 기적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이게 네. 그 지금 세계에서 이제 그 스트롱맨 중에 지금 핫한 사람이 시진핑 아니에요? 네. 근데 시진핑이 이렇게 유명 인사가 아니었었어요. 2007년까지. 시진핑의 아버지는 시종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이 혁명 2세대입니다. 중국 혁명. 근데 시진핑이 칭화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어렸을 때 한 10년 동안 그 문화혁명 때 그 숙청이 돼서 13살 나이에 시골에 가서 한 10년을 있어요. 한 7년쯤. 그러고 나중에 이제 복권 그 등소평한테 복권이 돼서 칭화대를 졸업하고 당시 이제 그 중앙 정부에 들어가요. 그래서 서기로 비서관으로 들어갔는데 본인이 새장에 갇힌 새가 되기 싫다라고 하면서 허베이성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허베이성 관료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 허베이성에 정딩현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조자룡의 고향이에요. 그 아이디어를 내서 정딩현을 조자룡 고향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관광지로 만듭니다. 근데 관광지로 만드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CCTV에서 거기서 뭐를 찍냐면 홍루몽이라고 하는 임시 세트장을 만들고 그 TV를 찍어요. 홍루몽. 찍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부시려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부시지 마라. 우리가 사겠다. 그래서 정딩현의 세트장을 사서 지금 여기하고 똑같이 관광지로 만들어갖고 허베이성의 정딩현이 중국 최대 관광지로 뜹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양반이 이러다가 시진핑처럼 그래서요. 시진핑 닮았어요. 저도 이 얼굴이 시진핑 닮았다고 해서 아까 저 시진핑 주석이 이 소시적에 그렇게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에서 이제 커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꽤 유명한 그 언론사 기자도 하고 국회의원도 2번 떨어지고 이제 이 시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변방이고 예. 하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거기서 제가 그래도 약간 외모는 변방스러워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 4월에 유료화를 해서 오늘까지 무려 유료 관광객이 340만 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비하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한 2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 지역 경제도 3,000명 오던 도시가 210만 명이 오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예.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제일 일본으로 하는 일자리도 500개씩 생겼습니다. 연. 와. 그렇다면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소중한 정책의 용광로라고 봅니다. 첫째, 여기 일자리가 생겼잖아요. 두 번째, 이게 도시 재생의 성공 모델입니다. 아하. 40년 벌어진 폐광을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또 한 가지는 사람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 또 혁신 성장의 하나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 보시면 알지만 대한민국 국산와인 200여 종을 여기서 저희들이 팔아주고 있습니다. 무려 11만 병을 팔아줬어요. 상생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과의 모델.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런 여러 정책들을 이미 대통령 되실 줄 알고 박근혜 정부 밑에서 숨죽이면서 제가 잘 실천해 왔습니다. 느닷없는 깔때기를 들이대세요. 아니 저기 저 시장님은 시장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이현주 의원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시장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건 자기가 했다고 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그것은 국회의원들은 다 갖다 붙이잖아.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지. 정봉주 의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건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진짜 되죠. 감히 얘기 못 하고 있어요 아직. 네, 이것을 개발하면서 정말 많은 반대와 또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궁금해요. 그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무슨 당이지? 새누리당. 그 처음 제가 2010년 7월에 시장이 돼서 이제 2011년에 이걸 43억 원에 개인으로부터 우리 시가 매입을 했는데 그때 시의회가 6대 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사는 것까지는 어떻게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이걸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 반대 측에서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 동굴에 들어가면 피부병 걸린다. 첫째, 오염됐기 때문에 카드뮴 비가 내릴 것이다. 또 이거 돈 먹는 하마가 될 거다. 뭐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셔서 알지만 이 안에는요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진짜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오호. 저희들은 생수 작업도 지금
생수 사업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아까 있는데 그 안반수 먹을 수 있는 예, 거예요. 예, 지금 아. 지하에서 먹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먹고 있습니다. 아, 이미 체크했어요? 예, 다 수준 확인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환경부 장관, 지난 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와서 거기 붙여놓은 검사표를 보고 그냥 마시더라고. 네. 검사를 해보니까요, 제주 삼다수보다 훨씬 좋다는 결과가 근데 나와 물 있어요. 양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게 양이 없을 이게 거 아니에요? 생수 사업을 하려면 하루에 100톤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요. 한 50톤 정도가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투자하고 아니, 시장이 양신데 왜 양이 안 나올까? 생수 장사는 망해야지 도지사가 되더라고 나중에.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망해야지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많은 저항이 있었는데 예. 이제 원래 또 좋은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 하다 보면 뭐 그런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참 공무원들하고 저 서로 격려하면서 또 시민들의 성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무원들도 되게 싫어했겠네요. 그러네. 남들 안 하는 거를 왜 공무원들이 저를 저승사자 같이 생각했습니다. 네, 굉장히 저는. 싫어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분명히 양기대 시장 저 친구가 이거 하다가 1년 하다 말 텐데 그리고 혹시 괜히 우리 뒷돈 끼어들었다가 나중에 징계, 그렇지. 감사 또 수사받으면 안 될 텐데 해서 처음에는 거의 협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정성 또 제가 옛날에 소주 폭탄주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1000여 명하고 1년 내내 한 3000잔 먹으면서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외모는 막걸리인데. 아, 왜 그러세요? 아니, 막걸리 먹다 보니까 배가 불러서 소주도 좀 바꿨어요. 지금 그 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라고 한 번씩 나오는 그 촌스럽게 생긴 양반 있잖아요. 거의 동아일보에 같이 근무하셨던 윤영찬 수석이 윤영찬 수석. 선후배가 아. 아니고 그 동아일보에서 이제 노조 배우 조정이나 하고 맨날 사측에 반대하고 그러다가 잘린 분이에요. 아니, 이게 이제 진보 진영의 과거에 이제 대통령 후보도 열심히 2004년 출마하려고 나왔다가 이제 진보 진영의 또 대표 이런 논객으로도 활동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제가 그 댄디 진보, 멋진 진보, 강남 좌파 이게 상징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혹시 아실 거예요. 등소평이 70년대인가요? 네, 개혁개방. 예, 80년대 초, 80년대 80년대 초. 네. 문화혁명 끝나고 등소평이 문을 열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네, 사회주의가 가난은 아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사회주의는 하셨죠? 사회주의가 가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돈 벌어야 된다. 동막골 보면 또 멋진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장이 그러잖아요. 그 북한군 장교가 어떻게 당신 이렇게 훌륭한 리더십을 일으켰느냐 그러니까 이장이 아니 잘 먹이면 많이 먹이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저도요. 그래서 진보 진영의 이런 그 국회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들이 정치는 잘하는데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의외로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진보 진영에서 돋보이는 거죠. 더 사업도 잘하고. 그만해. 그만해.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고통스러워. 아니 저도 우리 정봉주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런 걸 개발하고 또 우리 KTX 광명 역세권 58만 평 허벌판으로 있을 때 그것을 다 제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저 양기대 시장이 명색이 진보 진영인데 왜 자꾸 개발 성장 이런 것만 하려고 오느냐. 처음에 저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국회의원 2번 떨어지고 시장이 되면서 그래도 이 전형적인 배드타운인 광명을 뭐 좀 잘 살게 만들고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 느끼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네. 제 머릿속에 있었던 그 이념의 칼은 그냥 저쪽에다 묻어놓고 생활정치의 칼을 제가 빼들은 거예요. 어때 괜찮죠? 잘하신 멋져요. 것 같아요. 생활정책 칼을 뺐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광명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 또 공무원들이 제 진정성을 알고 이제 해왔는데 빚을 다 갚고 수익이 남은 건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이 동굴 아까 2년간 200억 벌었다고 했잖아요. 200억 벌고 또 역세권에 뭐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이런 걸 들어오면서 아울렛 들어오면서 우리가 돈이 좀 쌓였어요. 그래서 올 초에 239억 제가 물려받은 빚 다 갚았습니다. 근데 빚 갚고 나니까 이제 돈이 계속 쌓이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등 따숩고 배불러야 이게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 그 가치도 더 소중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정의로운 국가, 나라다운 나라 국가 만드는 데 갈 것 같아서 복지하고 미래 세대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가을부터는 고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고교. 예, 또 오. 고교 무상급식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거 안 그다음에 하죠. 올 3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초, 중, 고, 넌 GMO라고 들어보셨죠? 유전자 조작 없는 식재료를 사용한 무상급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어느 도시 보면은 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무상 교복 문제로 막 시끄럽잖아요. 저희들은 올 9월 달에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들한테 내년부터 무상 교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저희들은 벌어서 하니까 시의회에서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있는 돈 갖다가 그 도시의 사정 형편이 좋아서 있는 돈 갖다가 막 쓰려면 아무래도 그에 대한 반대 세력도 있고 또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은근히 이재명 시장을 까네요. 아닙니다. 저는 이게 각고의 노력으로 벌어서 하니까 뿌듯함도 있고 또 시민들이나 지역 정치인들도 다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 형님하고는 친하게 지내세요? 저는 제가 장남이라 뭐 동생만 있습니다. 동생 중에 회계사는 없고? 네. 아유 얄미워.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양기대 시장이 좀 시진핑하고 얼굴이 비슷한데 그 관광산업으로 맞짱 한번 떠라. 옛날 그분도 시골에 내려가서 관광산업에서 크게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으로 업적으로 보면 제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하고 투표로 주석 선출하면 제가 될 것 같다.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시장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요? 우선은 우리 전형적인 베드타운인 광명시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로 바꿔봤잖아요. 또 시민들도 우선 도시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삶이 좀 풍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 전체로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일자리 문제, 도시재생 문제, 또 혁신 성장의 문제, 또 상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경기도 차원으로 간다면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일맥상통해서 자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 적폐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아까 좀 풍족한 삶, 행복한 삶, 내 일자리도 있고 또 보육과 교육도 잘 되고 뭐 이런 삶을 같이 얹혀가야 그게 제대로 된 정치고 제대로 된 생활 정치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해봤기 때문에 좀 과감히 한번 큰 데 가서도 큰 물에 가서 한번 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광명시 시민들은 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별로 안 알려졌는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에 광명하면은 떠오르는 게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광명하면은 이케아도 있고 뭐 KTX 역도 있고요. 그리고 광명동굴은 제가 이번 촬영 때문에 처음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냥 뭐 동굴 하나 있겠지 하고 왔는데 너무 생각보다 좋아요. 너무 너무 잘 좋아요. 돼 있는 예. 거예요. 정말 들어와 보니까. 이게요, 그래도 대한민국 100대 관광지가 됐고요. 오호. 얼마 전에는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근데 중학교요? 중학교 몇 학년이요? 왜 실렸어요? 왜? 2학 왜 실렸냐? 네. 지역의 대표적인 그 가치를 높인 사례로 해가지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그 무섭다는 중2 예. 교과서. 사회과 오. 교과서에. 혹시 국정교과서에 실린 거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저 금성사 특선인데요. 제가 금성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복장이 이렇잖아요. 네. 제가 이 광명동굴 총괄 지배인입니다. 어허. 근데 이게 아까- 이 복장이 예. 인디아나 존스 그 복장처럼 보여요. 글쎄요. 색이. 되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동굴이 너무 홍보가 아직도 안 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쉬워요. 오늘 홍보 좀 하려고 사실을 가져왔는데 네. 수백만이 왔다 가셨는데 왜 홍보가 안 왜 그러냐면요. 우리 서민들 또 일반인들은 많이 오셔요. 근데 조금 돈깨나 있고 예. 권력 있는 분들 또 좀 잘 나가는 분들은 야 거기 가봐야 뭐 제주에 만장굴 정도 조그만 불 하나 있겠지 해서 잘 안 오시는 거예요. 어허. 근데 그분들 오면 다들 놀랍니다. 만장굴은 조금해요? 조그맣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 지역에 더 많이 오셔서 오늘 소원 이루셨어요. 돈 꽤나 있고 권력 있는 님.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광명노래에 온다 해서 제가 거부했습니다. 왜요? 예,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예.
지금 우리 광명 시민들이요, 대통령님을 이 동굴에 모시기 위해서 청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오호.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예. 그분들은 이런 거예요. 한번 대통령님 오셔서 아. 자랑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예, 그러니까 또 오시면 연 관광객이 한 300만 명은 될 거라고 또 보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여기가 아까 말한 일자리라든지 도시 그렇네요. 재생 또 여러 가지 이런 대통령님이 펼치고 있는 정책의 예. 또 모델이 되니까 한번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어. 우리 정 의원님께서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우리 방송에 나가면 오실 것 같은데. 아니 아예 여기다가 예. 자리를 잡으세요. 효린의 민박처럼 봉준의 동굴 해가지고 하면은 뜰 것 좋다. 같아. 좋은데요? 아. 봉준의 동굴. 와. 여기서 먹고 살아 그냥? 그러네. 근데 항상 수감 생활에 익숙하니까 여기 햇빛 햇빛 없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네. 감옥에서 동굴로. 이게 되게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이 동굴에 그럼 박쥐도 있긴 있나요? 네, 옛날에는 있었답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없는데 우리가 지하로 내려가는 곳에 박쥐가 날아가는 그런 아 모습들을 그럼 여기 재현해요. 올 사람은 따로 있는데 지금 사우디 간 쥐? 쥐? 예, 뭐 자 구호 한번 할까요? 예, 아까 그건 좀 이따 하는데 자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재밌죠? 네. 대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제 페이스북에 MB라는 분이 요즘 심정도 복잡할 텐데 예. 차라리 그 503호에 있는 분 옆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는데, 그거 큰일 나요. 근데 여기 오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아까 아니 말씀하셔서. 거기는 여사예요. 아, 여사입니까? 여사 남사 같이 있으면 큰일 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예. 우리 정 의원님께서 또 여기까지 추천을 해주셔서 예. 저희들 근데 오면 불편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 관광객들 많이 망해요, 오시는데 망해. 그래서 그것은 안 될 것 예. 같습니다. 폭망 안 예. 돼. 절대 오면 안 나온 돼. 김에 그거는 확인해 주시죠. 다스는 누구 거예요? 저는 이 동굴하고 우리 역세권 KTX 광명 역세권 변화를 제가 이제 이끌어내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제 자랑 같지만 저를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합니다. 뭐 미다스의 손인데 그분은 마이너스. 저 아닙니까? 예. 다스 마이다스 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분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정 의원님이 BBK 할 때요. 그것은 같은 세트였습니다. 사실 세트였는데 그때는 정권 교체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예. 밝히지 못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소유주가 밝히고 아마 그것이 이제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도달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진실이 구속되지만 후에는 거짓이 구속될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진실이 구속됐지만 이제는 거짓이 구속될 것이다. 네, 참 좋은 말씀.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저도 옛날에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기자할 때 검찰에 많이 출입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을 100% 공감을 하고 언젠가 잘못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그게 바로 역사의 순리고 예. 역사가 하는 정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명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경기 도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 그리고 또 나이도 얼마 안 들었어요, 아직? 아닙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즘 50대면 애들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죠. 예, 정봉주 전국구 참 이거 국민들 많이 사랑받는데요. 오히려 이게 좀 사랑을 덜 받는 세상이 오면 더 좋겠다. 뭔가 갈망하고 예. 제대로 될 걸 바라는 분들이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정봉주 전국구 사랑해 주시고요. 또 광명 동굴도 사랑해 주시고 또 숨은 일꾼 숨은 보배 예. 양기대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명시장 양기대 시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정봉주 전국구 남재준 특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고요. 한국하고 일본이 군사적으로 보호협정을 체결할 때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고요. 아. 정보 보호 협정. 예. 그 옛날에 시끄러웠죠. 그 군사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 이렇게 했던 예. 그 협정. 예, 그리고 NLL 관련돼서도 아하. 예, 회담의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가장 긴밀하게 협의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김태효.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댓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가장 긴밀하게 논의했던 컨트롤 타워가 또한 그럼 김태호입니다. 2010년도에 사이버 사령부가 창설이 되잖아요. 예, 그럼 예. 김태호가 사령부 창설서부터 주도했다 이렇게 그렇게 볼 볼 수 수 있나요? 있겠죠. 예. 김태효는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MB의 외교 전략 분야, 그러니까 외교 안보 분야는 과외교사, 자문, 그렇죠. 서울시 과외교사. 출신은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고. 누가 서울시 출신으로 잘못 알고 있던데 서울시 출신은 아니고 네, 교수 출신인가요? 네. 네, 교수 출신. 어허. 교수 출신이고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집안 좋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뭐 자기 처가 쪽으로도 한진 쪽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기 본가 쪽으로도 군 출신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외교안보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보수적인 생각을 아주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아하. 그리고 이건 뭐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만 그 낙가손해상이라고 예. 뭐 이런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낙가손해상? 예, 낙가손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을 받는 거 상. 일본. 예, 그러니까 어. 그만큼 일본에도 굉장히 이 정통에 있으면서 또 뭐 친일이라고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아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8월 15일 날 눈물 흘리는 인간이겠네 그럼. 일본의 패망. 계속 눈물 얘기는 해야 해요. 예. 아무튼 네. 그 8월 15일 날 눈물을 흘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한미일의 관계, 동맹이 굳건해져야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확신범입니다. 박신범. 예. 최강욱 변호사님.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 불지 않을까요? 이 징역을 안 갔다 왔잖아. 김태호가. 김태효는 한 번도 안 갔다 왔죠. 예. 네. 그 무서울 텐데. 안 갔다 왔지만 그 본인 생각에는 그때 자기의 지시가 은밀하게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결정적인 세부적인 부분은 부인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인데 뭐 잘못이냐 이렇게 나올 예.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진술이 확보되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남재준 전 국정원장하고 김태효라는 분하고 예. 거기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음. 어떤 고리로 지금 이어져서 가는 거예요? 이야. 아, 공부 많이 해왔네. 아니요, 공부를 안 해서 몰라서요. 아니,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계속 얘기는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남재준은 이어질 수 거기 있다는 연결된 게 건지. 아니고 김관진. 김관지. 아. 예. 남재준은 나중에 박근혜 때 이제 예. 자리를 얻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MB를 잡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 박근혜는 이미 잡았고, 이제 MB를 잡으려면은 김관진, 김태효, MB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 생각하면 더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해서 이명박근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이명박근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를 볼 때 상징적인 사건이 NLL 대화록 공개거든요. 그럼 NLL 대화록 공개를 누가 주도했느냐라고 봤을 때 NLL 대화록에 말하자면 을 기획하고 총괄한 사람이 김태효가 있었고 그것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남재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NLL 대화록을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수석실에 넘어갈 때에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던 전략기획관을 있었던 사람이 김태효고 그게 2009년 일입니다. 네, 그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2012년 대선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또 그걸 줄줄 읽죠. 정문원, 그렇죠. 김무성, 예. 권영세 이 등등이 이제 공개하는 네. 그 자료를 제공하는 그 자료를 미리 만든 게 김태효였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NLL 대화록을 한번 전문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이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MB계 정치적으로 MB계 또는 친박계 이렇게 해서 갈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한 사건을 두고 본다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과정에서의 그 사람들의 포지셔닝으로 본다면 다 한 통속인 거죠. 예. 거기 핵심에 김태효와 음. 남재준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육군 참모총장이 마지막 자기의 공직인데 그 이후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보좌해왔습니다. 예. 자, 이제 남재준 라이프 스토리로 들어갑니다. 최강욱 변호사님. 남재준하고 친하죠, 개인적으로. 그럴 리가 있나요? 그 사람이 이제 사관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자기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동기들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대학 다닐 때 한 3수나 4수에서 대학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소수이고
그 일반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좀 형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좀 이렇게 울타리가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상한 짓을 하면 완전히 왕따가 돼가지고 취급을 못 받고 같이 안 놀아주는 상대잖아요. 이 사람은 사관학교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죄악이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한겨레 신문을 보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보다가 내가 들키면 진급을 못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조선일보는 열심히 보느냐? 그것도 절대 안 보죠. 근무 시간에 신문 보는 놈은 노는 사람으로 찍혀가지고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국방일보 앞 페이지만 보거든요. 첫 장만. 그러니까 군대에서 예를 들면 윤일병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국회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이러잖아요. 직업군인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몰라요. 지금도 윤일병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윤일병이라고 하면은 어떤 윤일병을 말하는 거냐. 윤 씨가 한두 명이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모르고요. 예. 그 내부에서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명한다 그러잖아요. 수명. 예. 수명해서 복종해서 집행하는 거 이게 이제 내 일이고 군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속성을 가장 잘 아는 남재준이라는 사람이 2002년도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참모총장이 되는데 참여정부는 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정권이었어요. 지금 정부도 뭐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잘 모르냐면 우리 그 소위 386을 비롯한 민주개혁 진영의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예전에 다 감옥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군대를 가더라도 강제 징집으로 가가지고 최전방에 가서 정말 고생하는 생활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그 GOP에서 벌어지는 그거만 알아. 그러니까 군대에서 잘 모르고 군대에 대해서 아는 거는 군부 독재 시절의 기억. 그다음에 쟤들이 저 조금 그 틈이 비면 쿠데타를 한다. 요 정도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군대는 썩어 있다. 이 생각만 하니까 그때 당시에 외부에 청렴결백하고 강직한 군인인 것처럼 일부에 알려져 있던 남재준이라는 사람을 예. 참모총장을 시키면 뭔가 개혁의 그 추동이 될 수 있다라고 오판을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정권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남재준이 입장에서는 그 줄을 잡고 총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뒤에도 이제 계속 국정원 사태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군을 잘 모르고 정권을 잡았을 때 생기는 그 문제와 시행착오를 이번 정부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예. 남재준에 대해서 반드시 좀 깊이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모총장이 됐고 예. 그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돼요? 참모총장이 돼서 이제 이 사람이 예. 뭘 했냐면 아까 이제 하 기자가 소개할 적에 주특기가 인사라고 그랬잖아요. 군대가 처음에는 병과라는 게 있어요. 장교들은. 그래서 뭐 보병, 포병, 기갑, 항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박찬주 같은 건 기갑 장교입니다. 탱크 부대 지휘관. 예. 그다음에 공병, 뭐 통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보병이 대부분이 보병이에요. 한 80%가 예. 보병인데 보병은 넓기 때문에 그 안에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이런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인사 분야예요. 인사 분야는 군대에서는 지금 검찰 같으면 뭐 특수하고 공안이 잘 나간 예. 애들 싸운다 그러잖아요. 군대는 작전이 원래 제일 잘 나가고. 인사 작전 F1, F2, F3, F4. 그렇죠. 아, 역시 장교 출신 아니에요, 제가. 임관 못한 ROTC 출신. 저 소위 달기 전에 들어가서 별 달았어요. 감옥 가서. 정확히 말하면 그 F1은 아니고 예. S1이지 스텝. S1, S1, S2 맞아. 잊어먹었어. 근데 작전이 이제 주류를 형성하는데 그거를 견제하면서 대항하는 대표적인 이제 파트가 인사죠, 인사.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인사가 주특기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어떤 그 성과를 어디서 높일 수 있냐 인사로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총장 취임 일성으로 딱 선언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진급에서 여러 번 떨어져 보고 육사 출신이지만 내가 불이익을 받아봤기 때문에 진급 제도를 공정하게 만들겠다. 진급에 떨어지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의 한을 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직업군인들의 소망이나 열망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군대를 직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소망하는 게 진급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출신을 막론하고 장교로 간 사람들은 별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의 뭐 지상 과제인데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되는 사람이 떨어지는 사람보다 훨씬 적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군대 진급제도에서 인사제도에서 반감이 많죠. 불만이 지금도 많죠.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부분을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그 추종자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개혁적이라고 받아들이도록 선전을 한 거예요. 그거를 또 정부는 좋게 당시 봤고. 참여정부는 그럴 좋게 것이라고 봤고. 좋게 보고 참여정부의 핵심에 있던 놈들이 또 그렇다고 선전을 해주고 옆에서 예. 대통령 옆에서. 이름 공개해 오늘? 예. 아직 안 해? 이름 공개해요? 그래서 지금 뭐 엊그제 제가 전국구에서 무슨 그 수사 방해했다고 뭐 이놈저놈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름이 뜨던데. 그 민홍철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저 밑에 있는 하수인에 불과하고 제가 눈부라리면서 얘기하는 거는 그 민홍철 그런 사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예. 나름 일단 승은 민 씨는 아니에요. 제가 나름 상대하는 사람은 그래도 참모총장을 구속하겠다고 덤벼들다가 잘렸으면은 그 레벨 이상을 제가 얘기하는 거지 무슨 그거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건 아니고. 최강 변호사님,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쉬어가야 돼. 지금 예, 너무 예. 많이 말을 했어. 김이박, 정최 5명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사람이. 김이박, 정최. 들어가죠. 최는 빼도 될 것 같은. 예? 최는 빼도 될 것 같은. 왜? 최는 왜 빼? 최는 빼도 그 FM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개기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줄도 좀 덜 맞추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아, 나이 든 사람이 저렇게 솔선수범해서 잘한다라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은 저거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이게 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이 군대 생활을 쭉 하면서도 그런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는 이게 옳은 길이라고 이렇게 쭉 가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고영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 남재준을 찬양하는 사람은 무슨 저 신과 같은 사람이다. 뭐 청렴 결백하고 강직하고 뭐 완벽한 군인의 표상이다.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남재준이 늘 써먹는 얘기가 김호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호랑이라고 예전에 정승화 씨가 참모총장 할 때 그때 이제 쿠데타군에 잡혀갈 때 거기 부관을 하면서 저항하다가 총 맞아서 죽은 부관이 있었죠. 112 때. 예, 12.12 때. 예, 그 총장 공관에서 이제 그 맞서서 싸우다가 죽은 부관이 있어요. 79년 12월 12일 예, 한남동 그때 이제 그- 총격전. 예, 그때 이제 그 김호랑이라는 사람이 25기인데 그 부인이 남편이 그렇게 이제 비명에 간 그것 때문에 실명을 했다. 뭐 이래가지고 유명해지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뭐, 김호랑, 김오랑, 예, 5-5. 그 김오랑하고 동기인 거죠. 남재준이. 그런데 김오랑이 그때는 이제 반란군 취급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쿠데타군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근데 김오랑의 무덤에 가가지고 남재준이 늘 참배를 하고 뭐 거기서 울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찍히는 바람에 남재준이 그동안에 육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진급을 못한다. 그러니까 중령에서 대령 될 때도 3차 진급을 했고 예. 대령에서 준장 될 때도 몇 번을 떨어지고 진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자기 동기들보다 또 한 2회, 3회 계속 늦게 진급을 하니까 예. 굉장히 늦어질 거 아닙니까? 나이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강직하게 원칙을 지키다 보니 그리고 김호랑 소령 같은 참군인을 기리다 보니 저렇게 불이익을 받는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소재가 돼요, 그게. 그 본인이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또 스토리를 만들어. 그걸로 자기가 굉장히 원칙을 지키는 강직한 군인인 것처럼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독선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독선. 예. 정말 그 독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이게 옳다라고 해서 고집을 부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확증 편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내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드는 것만 사실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전부 조작된 음모라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제 고영주 같은 사람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뭐 도처에 빨갱이가 출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 빨갱이가 그리고 광명동굴까지 출몰했다. 여기 엄청나게 막 의자까지 빨간색이야. 의자까지 빨간색이야.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인 게 맞고 그게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될 망정 나는 갈릴레이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도 그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건 항상 옳고 그 다음에 군인이 하는 일은 특히 육사가 하는 일은 무조건 다 나라를 위한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법이나 이런 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거든요. 최강욱 변호사가 가까이서 지켜봤잖아요. 예. 이게 무슨 언론이나 이런 거로 한 게 아니고 또 남재준을 2000년 초반에 잡으러 들어갔잖아요. 예. 그럴 때도 그렇게 진급 비리 때문에 수사를 하는데 그때도 그렇게 확증 편향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공개 방송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자꾸 다들 어떻게 기어 나오는 바람에 제가 15년 전 기억을 또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참여정부 시절에 육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예. 참모총장이 될 때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의 그 이미지 조작 있잖아요. 그게 먹힌 거예요. 참여정부에서 볼 때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군 출신들은 소위 개혁 정권이 들어서 뭔가를 바꾸자고 할 때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검찰이 썩을 대로 썩었다고 하고 개혁과제 1순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검찰만 하더라도 그 내부 사정을 알고 있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나오든 그 진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조직이나 일종의 세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민병 같은 데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무슨 짓을 하면 저것들이 왜 저러는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같은 데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데가 있고 국정원도 국정원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무슨 단체 같은 게 있어요. 경찰도 무슨 무궁화 클럽이네 폴 레떼양이네 어쩌고 해가지고 그 경찰의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군대 있어요? 그런 거?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군대라고 붙어 있는 거는 그 언저리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일종의 어용단체예요. 제한군인회, 군인공제회, 성우회, 심지어 무슨 저 태극기 집회 이런 거 할 때마다 뭐 예비역 대령연합회, 육사 총동문회 뭐 이런 것들이 깃발 들고 나오잖아요. 저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군 민주화를 바라는 장성연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회원이 2명인가 됐더라고요. 예전에 실제 있어요, 그게. 평화 제한군인회라고 잠깐 생겼다가 없어진 게 그것도 한 있었는데 10명쯤 됐었죠, 회원이. 그것도 뭐 그다지 그렇게 순수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잘 못 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군대는 그 안에서 근무할 적에 보안이나 비밀이나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일에 대해서 조사해 왔어요. 예. 가장 가까이에는 최광욱 변호사가 있죠. 그렇죠. 예. 예. 자, 일단 남재준. 네.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시죠. 그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야말로 나이가 좀 생각보다 많아요. 예. 많죠. 44년생입니다. 44년생이고요. 육사 25기를 나왔는데 제가 25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데는 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름 들어봤을 법한 최근에 등장하는 군 관련한 인사들이 25기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25기를 기억해 두시면 김관진, 김장수 뭐 줄줄이 등장하니까요. 어쨌든 남재준은 육사 25기입니다. 그리고 주로 요직을 대부분 다 거쳤습니다. 주특기는 인사죠. 예. 그 남재준 국정원장하고 김장수 전 안보실장하고 김관진 장관까지 25, 26, 27 이렇게 쭉 연관성이 있어요. 서로 주고받거든요. 특히 이제 사단장 그리고 작전본부장, 육군 참모총장이나 장관 이렇게 해서 다 주고받습니다. 25기가 남재준, 26기가 김장수, 예. 27기가 김관진, 27, 28입니다. 아니야, 잘못 알고 있어. 네네네. 네. 28기가 김관진이고요. 28기 김관진, 예. 김장수는 김장수가 27기입니다. 27기. 그러니까 한 기수 건너뛰어서 25, 27, 28 이렇게 되거든요. 25, 27, 28. 예. 잠깐 제가 끼어들어서 족보를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면 육사 25기라는 게 65년도에 육사를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40을 더하면은 소위 대학에서 말하는 학번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44년생인데 25기로 들어갔다는 건 22살 때 대학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남재준이 이제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는데요. 그 다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신일순이라고 요즘 제가 뭐서 구속시켰다고 연관 검색으로 뜨고 있는 그 사람이 26기 신일순. 그 다음에 신일순에 이어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한 사람이 27기 김장수. 김장수에 이어서 저 국방부 장관을 한 사람이 28기 김관진. 이렇게 되는데요. 김관진은 전주 사람이에요. 전주에 옛날에 소위 명문중학교라는 데가 전주 북중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전주 북중을 나오고 서울로 올라와 서울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디 가서 본인이 서울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 가서 있잖아요. 절대 전라북도 출신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서울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부터 갑자기 전라도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갑자기 전라도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그 아는 사람은 아는데 하여튼 그 전라도 사람으로서 그 호남 출신은 뽑지 마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언론에서 보도한 게
70명 군무원을 뽑으면서 예. 호남 출신을 뽑지 말라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보수 진영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지시했겠냐. 그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팩트입니까? 아니면은 일단 그 명시적으로 호남 언론 그러니까 호남 출신들을 뽑지 말라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보다요. 예.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지시를 한 것으로 그러니까 지시를 한 것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고 개개의 사실관계 그러니까 디테일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지시를 한 것은 분명하고요. 그 인사 검증을 3급 레벨에서 1급으로 올렸다. 예. 그래서 면접 점수가 중요시하게 반영됐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맞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밝혀져야 하는 것은 사실은 김태효 전략기획관이 그래서 중요한데 예. 김태효 전략기획관이 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이 예. 뜻을 받아서 그 국방부 정책 라인하고 회의를 하거든요. 예.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가 좀 자세히 오갔는가 그리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자, 그 검찰 출신 최강 변호사님, 예. 김태효도 들어가면 술술 불까요? 김태호는 그 확신범이기 때문에요. 예. 이게 그 나라의 정책이었다라고 주장하고 나올 겁니다 아마. 이 친구가 되게 젊은 나이에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안보전략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외교안보 문제를 연구하고 이러는 분들은 김태효가 실세라고 굉장히 그때 유명했었고 저희가 전에 전국구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 사람들 외국에서 만나가지고 베이징이에요. 회담하자고 돈 주었다가 거절당한 사람이 그게 김태효거든요. 그 김태효가 당시에 여러 분야에서 그 특사 비슷하게 밀사 비슷하게 활동도 하고 이런 안보나 뭐 심리전 관련 분야는 김태효가 총괄했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은데 그 뒤에도 김태효가 교수로 복귀해가지고 이제 김태효라는 사람이 궁금해서 만나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근데 굉장한 확신에 차 있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좌익들의 준동을 막아야지 그나마 생존할 수 있다. 예. 미국에 붙어야지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거를 그러면 우리가 방치하란 말이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김태효라는 이름을 사실 들어봤을 법도 한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안 알려져 있죠. 잘 안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근데 주요한 사건을 말씀드리면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아니고 이 건은 예. 발음이 좀 부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 예, 연습해 보세요. 이 사람. 이 사람 이놈. 예. 이 새끼. 그거까지 하나요? 근데 이 건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동굴. 이따가 이제 광명시장 나오시면 말씀하겠지만 관광객 3,000명이던 광명시를 2015년 145만 명으로 늘려난 700배가 늘었다 그래요. 광명시에 광명을 준 광명동굴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군 사법개혁의 단 하나의 인물 최강 변호사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함께 하실 좋은 날의 아나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은 날에입니다. 자, 한겨레 사이버 사령부를 2013년 10월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게 한 사이버 사령부 대선 댓글 개입 특종의 주인공 하영 기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입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인 정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거 외치면요 정치인들이 배 아파하고 복권 안 시켜줘요. 지금 복권 시켜야 된다는 청와대 주장에 이거 싫어합니다. 당에서 내심 반대하고 있다는. 그저께 정청래가 전화 왔어요. 형의 복권을 다 반대한다. 그냥 복권이나 만들고 있어라.
스페셜 여러분 와이드9.net 와이드몰 잘 아세요?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 저요? 아니 아빠는 좌빨인데 어떻게 딸을 자유한국당을 만들어 놓으세요? 와이드9의 스페셜 입점 예고합니다. 다이슨 무선 청소기. 이거 아시죠? 다이슨 무선 청소기. 네. 제일 핫한 제품입니다. 이 다이슨 무선 청소기가요. 현재 인터넷에서 81만 7,3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런데 와이드몰에서는 78,900원. 78만 9천 원입니다. 78만 9천 원. 죄송합니다. 와이드몰에서 78만 9천 원. 예, 그래서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이게 오. 여기까지는 자유한국당, 여기는 민주당, 국민의당 없네. 예, 그냥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 네. 오, 아이, 그러네. 기아 타이거즈라고 합시다. 기아 타이거스. 자, 그래서 11월 17일 금요일서부터 입점됩니다. 그리고 정식 수입 정품이기 때문에 AS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야매는 최순실 하나로 족합니다. 정품. 자, 그리고 MB 둘레길 행사 소개해 주세요. 최강 변호사님. 예, 잘 아시겠지만 MB가 지금 바쁩니다. 오늘 아침에도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고 비행기 타고 또 가던데 11월 19일 날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삼성역 4번 출구 앞에 슈페리어 타워라는 데가 있는데요. 공범자들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왜 나오는데 최승호 PD가 붙잡고 얘기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 쥐를 잡자 행진을 하시고 이 둘레길 MB 집무실에서부터 쥐한테 무슨 집무실이에요. 쥐구멍에서부터 집까지 대략 4km를 도보 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우리 주진우 기자 표현에 의하면 김관진이 구속된 이후에 이제 이명박이 고속도로를 탔다고 그러던데 고속도로로 빨리 보낼 수 있게 시민들께서 좀 많이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전국구 편 들어보시면요. 우리 하호영 기자가 얘기했죠.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을 신호탄으로 해서 그 다음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태효 청와대 정책기획관 전략기획관 그리고 그 다음이 MB다. 근데 김태효 지금 검찰로 수반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국구에서 놓은 순서대로 꽃길을 가고 있다. 감옥 들어가 볼만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트위터 안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했어요. MB 출국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다. 그래서 19일 날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 교회 갔다 오실 분도 교회 갔다 오시고요. 성당 갔다 오실 분은 성당 갔다 오시고 그날 구호를 이렇게 합니다. MB를 구속하라 이런 거 안 해요. 우리 재미없어요 그런 거. 제가 이제 2번 하면 여러분들 찍찍찍 하면 됩니다. 쥐를 잡자 찍찍찍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쥐를 잡자 찍찍찍 국정원장 남재준 네. 특집. 남재준 최고 전문가 아니에요? 알고 왔어요 하기 전 여기 남재주 특집이라는 거? 남재준 특집이라는 얘기를 듣고 네. 사실 저는 이제 남재준하고의 관련돼 있는 인물들을 좀